김영수입니다. 아까 소개를 받은 바 그 사람인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문학인들 모임에는 가장 앞장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뵙게 돼서 제가 이제 독일에는 몇 번 가서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처음이고 궁금했었는데 아까 글 써오신 거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걱정이 돼서 좀 메모를 해봤습니다. 시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기 수필이나 소설도 쓰시고 여러 가지 장르를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고 계신데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비교 문학을 하기를 받고 모교에서 주로 시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시를 많이는 못 썼어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시집은 지금까지 5권을 냈고 앞으로는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시에 정말 치열하게 전념을 하려고 제2의 인생을 그렇게 기획을 하고 좀 들떠 있습니다. 시위와 시를 써서 발표할 때 같이 기쁘고 전율이 일어나는 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느껴보셨을 텐데 그러므로 해서 저는 정말 참된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흐트러질 때마다 스스로 다잡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인이 뭐길래 모든 걸 이렇게 시에 바치려고 하는가. 사실 시는 경제적인 거하고는 반대예요. 시인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만 써야 되는 거고 시집을 내야 팔리지도 않고 누가 읽어주지도 않아요. 많이. 그러나 쓰는 사람은 그 이상의 가치를 다시 어떤 것도 그만큼 창조해내기가 어려운 희열을 맛보고 가치를 크게 두는 거죠. 삶이라는 거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자기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가치가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치라는 거는 형편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과정에 따라서 다른데 이학준 선생님이 살아오신 과정을 봐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궁극적인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가진 걸 다시 다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 깊게 들었는데 시 아까 받았는데 이제 학평회 때 제가 같이 토론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다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사실 이런 시를 가르칠 때는 시를 못 쓰겠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시를 이론적으로 가르칠 때는 시가 잘 안 나와요. 다 잊어버려야 시가 잘 나오는데 논리적인 거를 파괴해야 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교수 생활은 늘 논리적이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과학적인 그 연구 산물을 내놔야 평가를 받고 유지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술하는 분들, 창작하는 분들은 그래서 학교를 일찍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창작을 위해서. 그러나 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쓰실 때 이게 설명은 다 잘라내야 돼요. 설명은 시가 아닙니다. 이것만 하나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설명적인 건 시가 아니다. 설명을 하는 건 시에게는 진짜 미안한 일이에요. 시는 설명을 싫어해요. 이미지로 나타내줘야 되고 시상이 신선해야 되고 형태가 달라요. 시 형태를 갖춰야 되죠. 시는 연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년, 2년, 3년. 짧은 게 또 특징이고 주술 관계를 서술적으로 하지 않아요. 나는 학교에 갔다. 이건 시가 아니에요. 이건
산문으로서 설명문이에요. 하다못해 갖다 나는 학교에 이래야만 거꾸로 이래야만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쭉 늘어놓고 짧게 한다고 시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되고 항상 시어를 새롭게 해야 돼요. 진부한 언어, 낡은 언어를 쓰면 시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 진부한 언어라고 하고 또 추상적인 언어, 무슨 행복, 꿈, 사랑 이런 거는 시어에 담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 시는 자 아래로 추락을 해요. 뭐를 해야 되나? 그 시를 읽고 행복을 그냥 느끼게 해주고 독자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다른 언어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미지나 상징이나 비유나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 김동명의 호수라는 시를 보면 내 마음은 호수.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호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 이거를 비유법에서 은유라고 그래요. 호수와 같다 하면은 이건 직유라고 그래요. 직유는 비유법에서 하류예요. 거의 직유는 뭐뭐 하는 듯,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건 거의 시에서 쓰면 아주 낮은 수준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니까 은유를 많이 쓰셔라. 은유. 찬란한 슬픔의 봄.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 봄이 왜 찬란하잖아요. 근데 왜 슬퍼요? 이거를 역설이라고 해요. 시는 이런 역설,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시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하면 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써서 늘어놓고 짧게 자른 거가 됩니다. 그거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아시고 시를 대해서 쓸 때 고뇌를 해야죠. 여기에는 이 말을 쓸까 저 말을 쓸까. 이건 너무 남들이 많이 쓴 말이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사전을 끼고 살아야 돼요. 사전. 그리고 많이 읽어야만 그 몸 안에 저수지 같이 언어가 고여 있어서 탁탁탁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지까지 가야만 자연스러운 시가 되는 거죠. 억지로 쓰는 시는 불편하고 감동이 없어요. 이 시를 왜 쓰느냐? 그러면은 뭐 그래서 또 하나는 시는 왜 쓰겠어요? 시를 쓴다 할 때 표현이잖아요. 인간은 표현을 해야 살아요. 특히 이 언어, 문자를 매개로 문자가 수단이잖아요. 그림은 뭐 물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음악은 또 소리, 악기 이런 게 되지만 이 문학은 문자로 표현하는 예술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고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영원하다 그럴까? 그 음악은 베토벤이 작곡을 했지만 수없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조금씩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문학은 그건 아니거든요. 늘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아름다운 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요.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모든 문학은 다 예술은 정화시킨다. 카타르시스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쫙 풀어내고 새롭게 살아갈 활력을 주는 거죠. 그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거와 조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이 이제 그 역할이라고 그러면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또 그 시를 읽는 사람 사이에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지 그 생명이 시의 생명이 꿈틀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나만 좋다고 시가 좋은 시냐. 내가 볼 때는 내가 참 잘 썼는데 남들은 공감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시를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 명작은 고전 이런 명작은 항상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지금 들어도 좋고 지금 읽어도 똑같은 거. 뭐 한영원의 님의 침묵이라든지 김소월의 시라든지 뭐 이상화의 뭐 그때는 다 일제시대의 그 나라의 어려움을 표현했어도 지금 읽어도 우리가 그 민족 정서의 흐름으로 지금 읽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명작인 거죠. 오늘만 읽고 내일만 읽고 다 제쳐두는 거는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 일찍 자기가 낳은 아이가 일찍 생명의 꽃을 못 피우고 사라진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를 대하고 써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시에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그 지조의 세계를 시인의 말로,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시인의 말로 그려내야 된다. 그래서 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허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우리는 정말 살면서 허무에 많이 빠집니다. 이례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제대로 성취가 안 돼서 그렇고, 슬픔이 밀려와서 그렇고, 시련의 연속이 우리 삶이잖아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그냥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이해하거나 많이 읽거나 또 시를 쓰거나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허무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예술행위도 그럴 수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도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것이 극복의 하나의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그게 삶의 가치고 목표고. 아까 이학춘 선생님은 미션이란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과 그게 같은 말일 거다. 속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 어떤 목표, 책임감, 내가 왜 사는지 나에 대한 책임감,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 그거 달성하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해서 살면 이례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인생이지만 이례적이 아닌 걸로 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너무 그 좌절할 것도 없고, 사실은 이 시가 가르쳐 주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 살면 그 사람 인생은 크게 변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서 시를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엄청나게 치열하게 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시를 너무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시가 나한테 오질 않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듯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나한테 와주거든요. 그 시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 뭐냐? 관심이죠. 관심이고, 또 이제 그 가까이 하는 거고, 24시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밤에도 잘 때 어떤 시이 탁 영감이 떠오른다 할 때는 아무 쓸 게 없으면 손바닥에라도 그걸 쓰셔야 돼요. 아마 이게 집히는 뭐 신문 쪼가리에도 그걸 한 구절 써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스쳐서 지나가서 그 다음 10분만 지나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거를 가지고 다음에 그걸 탁 채서 다음에 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이게 줄줄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해요. 항상 메모. 길 가다가도 뭐가 탁 떠오르면 메모. 뭐 어디다든지 하셔야 돼요. 자기 방법에 따라서 뭐 핸드폰에 하시든지 뭐 메모지를 들고 다니시든지 간에 그게 참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시인은 그 낡은 진부한 말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고루한 생각을 시인은 버려야 돼요. 좋은 시를 쓰려면 낡은 생각, 그리고 독특한 자기 감성을 가져야 돼요. 그 자기 독특한 감성으로 낡은 것들을 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씻을 능력이 없으면 이게 누구신지도 모르고 시의 그 어떤 의미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모습을 독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고,
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언어를 만들어낼 사명이 시인에게 있어요. 시대에 맞는 언어, 아니면 조금 미래로 가는 언어, 현재에 있고 과거에 쓴 언어는 다 이미 누가 쓴 거는 또 쓰려고 하지를 말으세요. 진달래꽃이라는 김소월의 시가 너무나 우리한테 뼛속 깊이 박혀 있잖아요.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도 꽃을 사뿐히 들여갈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눈물, 죽어도 아닌 눈물 흘려오리다. 근데 진달래꽃이라는 제목을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시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김소월 진달래 이게 딱 나오는데 그 이영도라는 여자 시조 시인이 4.19 때 그 젊은 청년들이 그냥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을 때 진달래 산천이라는 시조로 정말 절절하게 쓴 시조가 있어요. 그런 건 괜찮지만 진달래 뭐 어쩌고저쩌고 쓰면은 아류가 되고 마는 그걸 안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남의 거를 많이 읽되 나는 새로운 거를 늘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시인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엄청난. 네. 그래서 시는 단순한 자기 만족이어서는 안 된다. 그건 유념하실 부분이겠죠. 그리고 문학의 핵심적인 문학의 꽃은 시입니다. 예술의 꽃은 문학이에요. 그 중에 문학의 꽃은 시예요. 시는 그 뮤즈라 그래서 신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교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시가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소설은 뭐 거의 왜 17세기, 16세기 이때 뭐 말하자면 이제 이야기로 재미로 이렇게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시는 아주 인류 역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도 거기서 나오는 시는 문학을 말해요.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렇도록 이제 시가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시를 쓴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부단한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시에 임해서 아주 그 진정성을 갖고 새롭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걸 잘 표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새의 시가 새로워지죠. 그리고 좋은 시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의 핵심인 시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공명시키는 아주 남다른 큰 힘이 있다. 근데 우리 한국문학에서 보면요, 시가 민족 정서를 대변했어요. 보세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저항 시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육사가 없고 윤동주가 없고 한용운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 핍박받는 민족의 서름을 노래하지 않았다면 우린 정말 바보 멍청이 민족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종처럼 거기서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정말 영혼이 없는 민족으로밖에.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저항시인. 저항시인이 적은 게 한탄스러운 거죠. 더 많은 저항시인이 목숨을 걸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검열이 너무 심해서 또 마지막에는 다 친일을 해버려요. 살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는데 일본어로 시를 쓰라는데 살기 위해서 쓰고 또 앞장서느라고 쓰고 친일파 시인들 뭐 본인들이 많았죠. 그러나 목숨을 이육사는 죽었죠. 독립운동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 여성 존경하는 그 뭐 간호하고 이러는 여성이 그 시체를 끌고 거기에 유품 남은 거 몇 개를 가지고 와서 그런 슬픈 사연이 많아요. 이육사 다 아시죠?
광야나 청포도나 이런 훌륭한 저항시를 쓴 분. 그 다음에 윤동주는 28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 이거는 뭐 증명은 안 됐지만 심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28에. 서시 다 아실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28살짜리가 목숨 내걸고 나가서 태극기 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그 심약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못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 참회 이런 게 시에 너무 많이 시로 나타냈어요. 시로 나타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내가 이렇게 비겁해서 되느냐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절절한 시로 남기고 죽은 거죠. 근데 이제 다나나 한용운이라는 사람은 승려이면서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면서 뭐 모든 역할을 다 출중하게 했어요. 목숨 걸고 33인 중에 한 명이고 오로지 한용운만 배신을 안 한 거예요. 체남선도 가서 하고 다 배신해서 들통이 나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죠. 그 후에 실패로 돌아가니까 모든 젊은이들이 패싸라 세라 거기다가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독립이 올 건데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게 사전에 해서 독립 만세 운동이 다 좌절이 됐어요. 다 잡혀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래서 전부 우리 문학의 풍조는 될 대로 되라. 그냥 전부 멜랑콜리하고 센티멘탈한 걸로 일색을 잃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게 20년대 초죠. 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어쨌든 그런 시대에 이 시인은 나라를 그런 식으로 지킨 거예요. 그게 정신을 지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로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말을 지킨 거예요. 그때 언어 말살 정책을 썼잖아요. 언어를 없애면 또 성씨를 청시개명을 해서 하면 내선일체. 내선의 내 선은 조선이고 내는 자기네 거 일본이잖아요. 합병한다. 민족을 섞어서 혼합시켜서 하나로 만든다.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거의 상당한 부분 성공하고 있을 때예요. 영친왕은 그래서 이방자 여사랑 왕실에서 모범적으로 해라 해서 결혼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가 오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먹고 타락할까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쓴 시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읽어도 88편이 전부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시인은 민족 정서를 지켜주는 거예요. 시인은 시로서. 그리고 민족어를 살리는 거죠. 민족어를 지키는 거죠. 민족어가 없어지면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말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 영어를 쓰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언어가 그 사상을 지배해요. 우리가 저도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정말 독일어가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죽어도 독일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독일 문학 작품을 읽으면 제가 50% 이해하면 잘한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하기 싫었어요.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러나 나는 한국 문학을 독일에 알리기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위로를 받고 했는데 돌아와서 그때도 사실 유학 시절에 주말에 유학생들이 모여서 시원한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행복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 강부하고도 맨날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자유스럽게 모국어를 쓰는 행복감을 정말 저같이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한국어가. 거기서 한 8년, 왔다 갔다 10년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어 어휘가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논문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독일어를 잘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중층이 얼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독일어 뭐 안 하기로. 독일에서는 한국어로 된 사전도 못 보게 해요. 독일 선생님들이.
독일어로 꿈꾸고 독일어로 사고하고 독일어로 뭐 글 쓰고 이러라는 거잖아요. 한국식 그 표현이 나오면 다 틀리니까. 그런데 그게 뭐겠어요? 저를 독일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왜 일본 놈들이 언어를 한국어를 없애고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이야기해 줄 때 저 정거장에 막 심리증 가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차 정거 거기서 그 순사가 지킨대요. 기차를 타는데 차표를 사고 한국 시민 만세인가 복구민 뭐 니혼노 복구민 뭐 만자 이런 걸 3번을 일본말로 뭘 안 하면 태워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도 그렇게 말을 다 정말 45년에 무슨 뭐 이거는 인류 역사의 어떤 방향인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많은 사람이 다 일본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까지 가니까 승승장구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촉은 목피로 살았잖아.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살고 좋은 건 다 일본이 휩쓸어가고 그러던 시절에 어떻게 언어를 지키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해냈다고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그래도 겨루지 않나. 그런 자긍심을 저는 학생들한테도 늘 강조를 했던 거고 저 스스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민족 정서를 늘 지금 선생님들 여기 왜 시를 써요? 자기 정서 표현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맨 저 고향 그리움. 독일에서 이 문인회도 맨 그 어린 시절 뭐 고향 마을 뭐 어머니 이런 시 제목이에요. 절절하죠. 그게 나예요. 그게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응어리가 져 있으니까. 그 풀어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표현을 하는 생물이잖아요. 표현을 하는 동물,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가진 동물. 그래서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식하고 표현함으로써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바로 이거구나. 내 마음이구나. 공감하면서 또 그거를 자기의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시를 씀으로써 자신의 내부 세계를 또 파악이 되는 거예요. 내부 세계를 다 이게 정화가 되고. 그래서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가장 죄 없는 일이 시 쓰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일이 시 쓰는 일이다. 그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에 빠져들면 욕심이 사라져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시 잘 쓰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시 한 편을 쓰고 죽고 싶다. 이게 욕심이지. 그렇게 다른데 연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걸 느꼈어요. 저는 느끼고 그렇다고 뭐 그 시가 하루아침에 잘 써지냐. 그건 아니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자기 정화가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언어를 다루는 거니까 이런 관습적인 표현을 자제하라. 상식적인 거, 진부한 거, 관습적인 거, 늘 쓰는 거 말고 상식에 의존하지 말자. 언어의 속살결을 보고 무게와 깊이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좀 진지하게 어떤 걸 표현하려고 하면 머리가 자꾸 움직여져. 머리가 자꾸 노력을 하게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열함, 맹목적이어야 돼요. 맹목적인 순수함이 없이 시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걸 불꽃처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 혼을 달궈가지고 명시를 만들어서
일단 자기 만족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만족이 있고 자기 만족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 대신 또 하나 시를 이렇게 정적인 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여기 제목을 이렇게 막 붙이시던데 움직이는 시를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앞에 뭐 세월 가는 나그네 이거는 이게 설명이에요. 제목이 앞에 설명 무슨 뭐 형용사 뭐 꾸민말 이런 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뒤에 붙여야 돼요. 나그네가 간다. 이러면 움직이는 거죠.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런 것도 그 마을 하면 이게 딱 멈췄어요. 마을 하면 이게 멈춰진 거고 늘 쓰는 거잖아요.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중에 뭐라고 붙여야 돼요. 돌다리 마을 차라리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걸 좀 표현해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여기 뭐 꿈속에 항상 꿈속에 그리운 모양 이런 거는 빨리 지우셔야죠. 그죠? 너무 많이 쓴 거니까. 근데 이 내가 늘 꿈속에 그리운 고향을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남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파란 걸로 표현할까? 노란 걸로 표현할까? 아니면 또 어떤 사물로 표현할까? 이런 걸 좀 연구를 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다. 뭐 보고 싶은 친구에게 이건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 숙제예요. 편지 숙제. 예. 편지도 숙제입니까? 예, 우리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편지를 고맙습니다. 하나씩 써오고 예. 그 편지는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 안에는, 자기 내면에는 참 많은 내가 있다. 내가 나 하나 아니고 내 내면 속에는 거짓말하는 나도 있고, 정의로운 나도 있고, 외로운 나도 있고, 또 행복한 나도 있고, 이 내면에 내가 막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하자면 박홍자 이렇게 딱 그 얼굴이지만 그 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만큼 이게 이제 다양한 표현이 숨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에람페이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 어휘가 없는 시인은 불행한 시인이다. 자기 말을 만들어 쓰려고 노력하자.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조어력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은 여기 영어도 잘하시고 하면 막 이렇게 그런 언어도 좀 한 개씩은 넣어도 여기서 교포 생활을 한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학생활 그런 것도 필요하고 남들이 그거는 흉내 못 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자꾸 그 저수지도 마르면 안 되듯이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런 거고 개인의 자기 자신의 시어가 없는 시인은 가난한 누더기 시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다. 여기저기 기워서 궁핍한 시인이다. 찬란한 언어로 이게 잘 수놓아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정말 이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시인의 사명은 민족어의 완성에 있다. 그래서 언어를 잘 부려서 쓰고 다듬고 그리고 옛말 꺼내서 써야 돼요. 옛말 다 버리지 말고 안 쓰는 말 있잖아요. 그 서정주라는 큰 시인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친일을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친일을 한 거는 그래도 자기가 변명을 했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해방 후에 기자들이 묻고 할 때 나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 오케이, 넌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보에 이혼을 하고 그분이 60세인가 50세인가 생일 때 전두환 용비어천가를 읊은 거예요. 정말 못 읽어줘요. 저기 그 고창에 질마트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 문학관이 근사하게 서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시가 걸려 있어요. 전두환에 대한 칭찬이 역겨울 정도로 김일성보다 더 심하게 그것 때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진짜 훌륭한 시인이에요. 정말 따라가기 힘든 천재적인 시인인데 그래서 이제 양면적인 게 있어요. 시만 갖고 평가하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우리 인생이 다 사회와 연관되고 역사와 연관되고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광수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그 평가의 양면성 때문에 상을 줄 때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좀 멈칫하고 상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삶과 시가 같아야 된다.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 따로 시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인정이 되고 저건 뭐 어쩌고 그런 거는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거는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족어의 완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시 쓸 때는 관찰이 늘 필요하고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햇볕이 없는 곳도 들여다보고 또 뭐 여기저기 관찰을 꽃이 어떻게 피는지 이런 걸 많이 알고 관찰하고 대화해야 돼요. 강물과 대화하고 나무와 대화하고 하늘과 대화하고 자연 친화적이에요. 자연 속에서 시가 있어요. 자연 속에. 자연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듯이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시정신. 시대정신이 있고 시정신이 있고 뭐 이렇듯이 시는 창조정신을 필요로 하고 이건 새로운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정성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 그 첫째가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치열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뒤죽박죽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주제 그 시의 테마를 큰 테마를 뭐 예를 들면 뭐 죽음을 갖고 쓴다. 이건 너무 크죠. 그러나 나는 아까 어떤 들꽃 야생화 갖고 쓰겠다. 이런 테마를 가지면 참 좋아요. 자기 테마가 있으면 쓰기도 쉽고 그게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묶었을 때 아주 그 특별한 그만의 표현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들꽃 하나 쓰고 또 뭐 이 얘기 쓰고 막 여러 가지 시에 한 시집에 담을 것도 괜찮지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제일 큰 미덕은 긴장력이 있어야 된다. 포에틱 텐션이라고 그래갖고 긴장력을 줘야 되고 다음 구조를 빨리 읽고 싶게 늘어지는 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긴장력을 살게 하려면 그리고 또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압축이 돼야 돼. 시는 응축의 미가 있어요. 소설은 장편 소설 한 편을 시 한 편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응축 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긴장력, 방향성 늘 아까 말씀드린 움직이는 시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시, 움직이는 시, 개성을 부여하는 시, 역동적인 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이는 거죠.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조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균형과 조화를 시 전체로 볼 때는 구조 문제예요. 균형과 조화 원만해야 되고 어떤 시가 이제 뭐 이게 너무 4연 이상 쓰면 요즘은 긴 시 싫어하거든요. 주저리 쓰는 게 아니고 연을 한 3행짜리든지 행이라고 그래요. 한 줄 두 줄 이거를 4행이 넘어가지 않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또 4연 연은 연과 행을 아시죠? 4연이 넘지 않는 그런 시 아무리 길어도 그런 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풍이 그래요. 그런 거 좀 하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쓰는 거, 쉽게 쓰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쓰는 거. 그리고 늘 자기 시를 외우라는, 자기 시를 써놓고 저도 안 읽어요. 제 시를, 남의 시는 잘 된 거 같고 제 시는 부끄러워서 잘 안 읽는데 그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를. 그게 자기 발전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읽으면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기 시를 늘 아끼고 읽는 습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준비도 없이 이렇게 중언부언한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으세요.